예. 그러면은 우리 양 박사님 시작을 하시죠. 스크린 쉐어로. 예. 예. 근데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제 인트로덕션을 드리면은 우리 양 박사님은 우리 옛날 올드 프렌드로 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KSA하고 인발브먼트를 아까 우리 비기닝에 리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 달라스 챕터의 지부장을 한 2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돌아가신 우리 김광의 그 회장이 있을 때 헤드쿼터에 일하기 시작해서 35대하고 36대 때 멤버십 디렉터로 우리 여기 연결하신 송성열 교수랑 그다음에 샘유 이렇게 세 분이 열심히 멤버십 드라이브 해가지고 굉장히 석세스풀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고 37대에서 이강욱 박사가 회장하실 때는 그때 부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신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후에 직장일이 바쁘셔서 우리 KSA랑은 조금 뜸했는데 이 KSA 시니어 포럼의 계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액티브한 그런 이제 연결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시니어 포럼을 시작한 이제 그런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올드 멤버들을 다시 리주비네이트 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그가 좋은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피커로 모실 수까지 있어서 더욱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거는 Joy in the Freedom of Choice 이런 타이틀로 First Half는 그 아주 successful한 프로페셔널 그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바이오 메디슨 이제 R&D 액티비티. 그 다음에 Second Half는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얼마나 인생이 재밌나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abstract에 Life offers so much beyond science 아주 좋은 그런 센텐스인데 그런 내용으로 세컨드 파트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시면은 이제 우리가 못다한 이제 질문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니어 포럼에서는 워낙 그냥 저명하신 분들 아니면 뭐 KS에 공헌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 리치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쉐어하시는데 저야말로 그냥 ordinary Asian American woman, 그냥 이미그런트로서 그냥 회사 일하고 집하고 뭐 왔다 갔다 그냥 그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뭐 exciting한 라이프 experience도 없고 또 뭐 크게 무슨 발명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망설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저 강 박사님하고 일을 해보셨으면 아시죠? 절대로 거절을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그래서 얼른 예스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반반씩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스크린 근데 쉐어,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요. 그렇게 겸양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에스더 양께서는 아마 제 기억에는 지부장을 20년 전에 달라스 챕터에서 하셨다는 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KSA 지부에서 여자 지부장 하신 게 아마 첫 번쯤 될 거예요. 예, 제 기억에는. 예. 그리고 또 아까 37대 부회장 하셨다고 그랬는데 곧 이어서 회장으로 능력이 월등하신 분인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시고 해서 회장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데 사양을 하시고 직장일 때문에 못 하신다고 사양을 하셨는데 그거를 조금만 커미트를 하셨으면은 우리 여성으로 처음 이제 KSA 회장 하실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과분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예. 과분한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 강 박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고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럼 좀 저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쉐어하는 기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감히 Join the Freedom of Choice라 그랬는데 사실 그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은 특히 더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It's just such a liberating experience. 리타이어를 하니까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매니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니어 포럼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헬스케어에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진단 기기라든지 진단 화학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분야로 전공은 피지컬 케미스트리를 했지만 아무래도 임상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유익한 인포메이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first part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second part에 제 그 personal journey에 대해서도 조금 쉐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그랬지만 사실 35, 36년 동안 일한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힘들었던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고 뿌듯했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시작하기 전에 좀 그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이 이제 테크니컬 톡을 하면은 아무래도 영어가 좀 편해서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h, Everybody heard health is wealth, especially as you approach the senior citizen status. So obviously the ideal state, okay, obviously the ideal state is prevention of disease, but at some point in your life, there will be a time when you can't avoid getting sick. And in that case, the early and accurate diagnosis of disease becomes essential for better treatment and ultimately better patient outcome. 그러니까 결국은 that really leads to reducing the healthcare expenditure and affording higher quality of life longer. And this interesting fact is the diagnostics itself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reatment decisions, yet it just represents only 3% of the total healthcare expenditure. And a lot of people don't recognize that. So the bottom line message here is do not try to save money on testing. It will help you. It will help you to pinpoint the treatment decisions. Okay, that's a good point. Yeah. And there are ample opportunities, obviously, for creating higher value by improving the patient outcome through personalized care. So this is a new lingo that's been coined in the medical industry. Personalized medicine, precision medicine, personalized care, customiz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w coming into play. A lot of new language is coming into play just to point out more and more there will be a partnership formed between the healthcare system and the patient itself, because the patient is so much more informed and knowledgeable. So let me just start with the in vitro diagnostics FDA definition. Essentially, in vitro meaning outside the body, in vivo is inside the body. So in vivo example would be imaging, ultrasound, the MRIs, and things like that. The in vitro means testing that's drawn from the body. So the body fluids like blood, urine, saliva, swabs, and now like tissue fluids or biopsy fluids and so forth. So the whole intent is to monitor patients' overall health status, to cure, to treat, or prevent diseases. So prevention is the ultimate goal, but obviously you have to kind of go through the steps to get there. And I already kind of touched on precision medicine and the specific treatment as
the way the in vitro diagnostics is defined by the FDA. And it now even includes the nucleic acid testing, like next generation sequencing, so DNA testing or PCR simply. And the IVD refers to not just the test reagent, the test kit, but the device that's needed to run the test, and also auxiliary systems such as sample preprocessing or track systems, with the sample transport and storage, all inclusive is referred to IVD. So now you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IVD means. This is an interesting stat. The healthcare expenditure per capita, and look how bad the US situation is. The US is 12,000 per person, 17% of GDP. It's a huge economic burden. Whereas in Korea, people complain about the quality of healthcare. Nonetheless, from a cost benefit perspective, the Korea is less than 4,000, 1/3 of the US. So we do have a huge challenge in the US to revolutionize, or at least evolutionary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to become more effective in healthcare. Now, here's another interesting stat that I wanted to cover. To the right is the aging population increase, year 2000 versus year 2025. So it's a 25-year projection. If you look at the US very first bar charts, over age 65 will now represent almost 20% of the total population. That's huge. Whereas Japan is almost 30%, and Korea is fast approaching that stat. So, with that, the healthcare burden to the whole economy is again a huge challenge. But another challenge becomes a lot of diseases become now, with the longevity, the chronic disease conditions. To the left bar charts do not represent necessarily the ranking of the diseases, but the rate of increase. So still today, the diabetes or cardiac will be number one, number two. But beyond that is how fast the cancer is becoming rising, or discovery of the cancer incidence rate is increasing, and also mental disorders. So that includes Parkinson's or Alzheimer's, and that's why that there is a lot of news media hype in those areas. And cancer is not a single disease. There's many different forms. And so obviously this whole thing is a lot more challenging to tackle. But I thought I would share some facts. This is a worldwide figure. And what this shows is if the blue circle is large, the mortality rate is very high. For example, lung, the death rate is 87%. If it's to the left of the pie chart or this graph, the incidence rate is low. If it's to the right, incidence rate is high. So for example, lung is a huge challenge still, even after very aggressive non-smoking campaign. And part of that is because there were no real markers, or call it generally biomarkers, to test the early detection of lung cancer. It was primarily done through imaging, and imaging has a lot of false positives, and the small size, less than a millimeter or 5 millimeter size, it's very hard to accurately diagnose. So there have been a lot of challenges in early diagnosis of the disease. And also, it really doesn't offer a lot of symptoms until it's very late. In the US, for male, the top three cancers are lung,
prostate, and colorectal. And for women, it's breast, believe it or not, lung is number 2 still, and colorectal number 3. So those 3 are the top cancer incidence rate. And for example, with the prostate, because of the aggressive screening program, and also in combination with the biomarkers, that the early discovery has become more the norm. And so with that, the survival rate is very high. So this has become a challenge in cancer diagnostics. And this is a death rate. And on top, the highest rate is still lung. But what really this shows is over time, becaus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biomarkers in combination with imaging techniques, and even the imaging has shown now more granularity and more accuracy. So the death rate has decreasing pretty significantly. Prostate, the same thing. Stomach cancer, the same thing. So overall, the cancer survival rate is significantly increasing. However, because the population is aging, the incidence rate, the discovery rate is increasing. Make sense? Tough to read it. Yeah, the intent was not for you to read all the Okay. details, but just to kind of get the point of the profile. All right. It'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so all cancer cells will leach proteins, cell-specific proteins. And so the biomarkers are the ones, the dream is not necessarily to use a very invasive method of biopsy. If we can detect the cancer indicators from blood, it'll be ideal. And so there have been a lot of active research in this area. And lung cancer, for example, is a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is is not necessarily organ specific. So you have to have a panel of tests. No longer it's just a single test. And prostate in that sense is exceptional because the prostate specific antigen is very specific to prostate cancer. And so that's been a success story. But in the other cases, there's still a lot of research going on trying to find a ideal mix of panel test and the basic algorithm associated with that. And so, when I talked about personalized medicine, part of that personalization is when you're healthy in future, that you will get a baseline of what all of these markers are like. And then when you go in for a health check, then you look for the aberrations around it. And so that will give you then, it's an early indicator, signal to something is wrong, and you can, pursue it further. So what you this table telling is every cancer, there is biomarkers in the blood. You can almost say that. It's just not as specific as, yes, there are multiples of different proteins that are leached from the malignant cells. And right now, part of the challenge is that the technology is such that the sensitivity is not quite there to be able to detect a lot of these markers. There are markers, but detection is part of the challenge. Okay. Make sense? Yeah. So let me just give you a little bit of more depth in biology. I know most of you are more in the engineering or hardcore science, but the prostate specific antigen is an example. So here, oops, sorry. Here's a PSA. Where's my cursor? Okay, there we go. Can you see that? Yep. PSA? Yeah, this is a protein, folded protein. And in the immunoassay, it's a methodology that try to detect very low levels of protein in the body, in blood. And
So you raise the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this protein. So one is used to capture it. So it's called a capture antibody. And typically it is linked, immobilized on a solid phase like magnetic particle. And the sandwich antibody, detection antibody, is paired with the enzyme, and the enzyme will generate the signal. And that signal can be colorimetric, fluorescent, or luminescent. And obviously, luminescent substrate generates the most sensitive signal. So Abbott, for example, the platform is based on luminescent detection. What is magnetic particle means there? Oh, so That is in blood? no, this is a reagent to detect. So to try to detect PSA, you need a mechanism to capture those out of the blood, out of so many other analytes in the blood, floating in the blood. You have to pinpoint and be able to capture those. And so magnetic particle is just a solid phase means of capturing. Okay. And so this kind of shows the sensitivity by the disease state, what some of the analyte examples are. So again, not necessarily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but typically they are in picomolar, femtomolar level when you go to cancer markers or the infectious disease markers, which are more lower level analytes in your bloodstream. Now the detection technology is improving more and more. So comfortably, you can say it can be in sub-femtomolar, attomolar level. So a couple hundred to 2,000 molecules can be detected. So which is a huge improvement. So in comparison, when you look at the nucleic acid testing, obviously that uses the PCR to amplify the signal even more. And so it can actually detect a single nucleic acid. But it takes a long time to be able to go through that cycle of amplification. Whereas this immunoassay, it's just a simple incubation. And with that incubation, you can approach now even below the 200 molecules level. So it has been advanced quite a bit. And so as you go more and more and be able to detect low levels, then the usefulness of these biomarkers will be in the form of panels during the health check. So in your bloodstream, there ar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analytes floating. And of those, currently in the laboratory, hospital labs, typically use about 200 different analytes,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segments. One's the clinical chemistry part, the general chemistry part, which is used for the organ status, like kidney function or liver function, because there are enzymes that are really more indicative of liver function. On the other hand, to the right side, the immunoassay, PSA was used as an example, such as the cancer markers or infectious disease markers, things like that, or some of the hormones can be used more esoteric approach to be able to detect. And so in the past, clinical chemistry analyzers or the immunoassay analyzers were run in a totally different laboratory environment, but now they are integrated into a single instrument platform. And so you can run it in a single lab. And so let me just kind of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So you draw the blood and you have a test tube of blood, and essentially the system is fully automated in such a way you put the blood and onto the instrument, load it on the instrument, and the rest is done in a fully automated fashion, and the patient data is generated and it's transported or transmitted to the hospital lab information system. It's all fully automated, and so it's almost run like a little factory. And furthermore, it's now the clinical chemistry side, which is really general health check or function status, versus the more esoteric tests like cancer, infectious disease, that can be run in a single
instrument platform. And when you visit a large hospital or Quest or LabCorp, the commercial labs, what you see now, multiple instruments are linked together like little factory, literally. And the robotic system will transport the tubes. So you get a little image of what it could look like. Yeah. And if we can make an analogy to the world of computers, the initially IBM huge mainframe computers, the experts run it, and now down to cell phones. Anybody can, run the cell phone. And so similar thing, similar phenomena is happening in the lab testing world. And so it used to be centralized, high throughput, almost like a catalog line of the devices. And now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decentralized, even including home testing, because the testing closer to patient generates the patient result much faster, and the physicians can use that information more rapidly for better diagnosis and treatment. And so even within the hospital, there's small units that are run in the ICU, operating room, and emergency rooms, and then physician office, rapid clinic, and home. And what this really is rapidly evolving some of you might be running glucose testing at home, and there is now cholesterol panel or pregnancy testing, things like that, very comfortably run at home. And now you even have the smartwatch or Fitbit that kind of shows you the vital signs, and it can even do EKG or ECG. So in the sense that my, I guess, lifestyle change is almost like, I run ECGs. I don't need to do it, but it's fun to just watch it and run it every so often. And so it's becoming a new habit almost. Now, a big wake-up call came when COVID pandemic hit. This In this table, the only thing I want to draw your attention to is number of deaths per million population, the bottom row. The Korea was 0.69 and US was 3.5. It was amazing. Korea has done an excellent job of tracking and quarantining people early, and mandatory mask use, things like that. It seems like a very simple thing and very common sense thing. Yet US, it took a lot longer to adopt such policies. But there's always a silver lining and big challenges that come to you. And that is this really drove us to the very first large-scale global collaboration in recent history, from test development to vaccine development. And in fact, the vaccine development, the messenger RNA as being the part of the vaccine, it's a totally new concept, a new composition of matter. Yet, because you are able to collaborat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is was an incredible accomplishment. And even FDA cleared the product under emergency use authorization very quickly. And so this set the precedent, and I think we can do it again. And so when the threat comes, then I think the rapid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materials, or even government collaboration is possible. Do So we it was a good understand, quick question, do we understand why Korea is doing so better than US in terms of the deaths, total deaths? Or That was because of early identification tracking. So in the US, the privacy, security, there are a lot of concerns. So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was slower. but do you think that is the only reason? That is part of the reason. That i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ason. I'm sure there will be other factors, but that was highlighted even in the media. Okay. And so, see, U.S. spending 3x more expenditure, right, per capita, yet that
outcome, patient outcome is worse than Korea, it just, we have a huge overhead issue.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needs to happen from grassroots movement. And I don't know when that will begin. Maybe it should get worse before it really, makes an improvement. But that's the status of our healthcare. I think I think one of the reasons is President Trump. That also, because he was very slow to adopt. Yeah, too slow. That's 또 하나 correct. 한국에서 제가 그 코비드 시즌에 한국에 살았는데요. Uh-huh. 많이 우선 토럴 케이스가 드라마틱하게 물론 인구도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달랐던 거는 프리벤션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프리벤션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는데 마스크를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은 꼭 영화에 나오는 범인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한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평소에 마스크 쓰는 일이 굉장히 커먼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일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좋은 마스크, 더 편리한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펼쳤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많이 전파가 많이 안 됐고 아까 그 스피커가 얘기한 대로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 팔로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답트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This would be the last kind of biology slide, and that is, I just wanted to point out when you look at the SARS virus, which is really the cause of COVID condition, there's a viral cell surface and there's a spike protein, surface protein, and the membrane protein, and then inside the cell is the single-stranded RNA. And there are three ways to detect COVID, for example. The protein that's kind of released from the cell surface, or once the protein is in the bloodstream, our body's immune system will elicit antibodies and to fight against the foreign protein. And so the antibody can be measured, or the presence of the virus, once you kind of release the single-stranded RNA, you can directly measure the RNA. So three different ways: proteins, antibodies, and RNA. Proteins meaning antigen. And so this kind of shows the top part. Obviously the nucleic acid detection is a more complicated process, and it takes more instrumentation and hands-on time as well. And there are now more the automated systems, but it's still not, it's very accurate. It really can measure down to single nucleic acid level, but it takes longer. And so the bottom left shows the antibody test, and bottom right, it shows the antigen test. And most of the home diagnostics will involve the lateral flow, the filter paper type visual detection of lines. And it's very same technology for pregnancy testing, for example. So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And the reason I kind of show this is all of these are now becoming more and more miniaturized, and so be able to adopt it in home diagnostics. The part that I have to mention is the compliance to FDA's quality system regulation and how important that is. This is a heavily regulated industry, not as stringent as the pharma companies, but
it is so even in the diagnostics sector. And so Abbott, for example, the company I worked for almost 20 years, had gotten into big trouble with the FDA, and the cost to the company, the fines plus the lost sales, was closer to $1 billion. And we didn't think we were going to survive, but we did. And so how important it is to be in full compliance in a regulated industry. So with that, just to kind of summarize the mega trends in healthcare going forward, I already talked about the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and the ultimate goal is prevention, but also more and more in the personalized medicine. And to be able to do that, now the patients are more empowered because there's so much information floating on the web. And if you study a little, then you can actually challenge physician care providers and physicians and be able to kind of partner with the healthcare system. And you become a lot more, I guess, you are more in the driver's seat than just the recipient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AI is definitely coming into play because with a lot of the data, how to sort it. And right now, for example, my medical records, I have to go into 3 different sites: my doctor's site, the Quest, the lab testing site, and the imaging site. But someday soon, it'll all be integrated into a single medical record. And the care model now is becoming a lot more continuum, in a sense that you start with the healthy normal to assisted living, to more independent living, assisted living, to nursing home, to finally hospice care. And so it becomes more integrated and more continuum of care. And that's kind of the model. But in the US, you still, there's a huge challenge and spreading more equitable care for low income families. And even if our expenditure is so high, we still have inequities. And so just to kind of summarize this part, I'd say the early and accurate diagnosis, now you understand, is the key to better treatment. So do not save money, try to save money on testing. And it's becoming healthcare expenditure is becoming a huge burden to economy. And cost-effective IVD can significantly enhance patient outcome. And the chronic disease is just a way of life. I just saw the stat, and 75% of the total healthcare spend is to manage chronic disease. That's just incredible. And if you're over 65, about 85% of that population will have 1 or 2 or 3 more chronic disease conditions. And so you're on medication forever, the rest of your life. So it's a huge, huge challenge, actually. So my bottom line message to all of you i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know your numbers, and you can actually go in and look at your lab numbers online these days. And so get familiar with the numbers, and you take the responsibility to challenge your doctors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so to monitor key indicators fo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That's kind of the message for the first part of my talk. Okay, good. Any questions? So we should be expert. Yes, you can actually. That's quite challenging for seniors. There's a lot of information out there if you take the interest. 이제 퀘스천은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Okay. So I'll go to part 2. Okay.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s just a personal journey of a very ordinary Asian woman, immigrant. So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재미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챌린지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는 아닌데, 7시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꽤 다닌 셈이죠. 뭐 교육은 교육이라 치더라도 코퍼레이트 라이프에서도 회사를 3군데 다녔고, 그리고 4군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아직도 두펑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회사는 인플로이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밸류한 회사였어요. 지금은 코퍼레이트 컬처가 어떤지 I don't know. 제가 스타트했을 적에는 그래서 굉장히 굿 파운데이션을 배운 것 같아요. 좋은 뭐 인더스트리의 학교를 다닌 것처럼 essentially it became my basic tool for my lifetime.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diversity movement의 beneficiary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mid-80s, 제가 이제 회사 생활, 그 포스닥 끝나고서 회사 생활 시작한 게 81년도였는데, mid-80s서부터 이제 diversity movement가 생겨서 이제 어떤 그 기회가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토큰 퍼슨으로, 그때만 해도 참 여자가 없었어요, 이 R&D에. 그래서 에이션 우먼으로 뽑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블랙이고 뭐 차이니스 몇 분 계시고 그 정도였는데, 뽑혀서 이제 코퍼 헤드쿼터를 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윌밍턴 그 델러웨어 거기에 하이라이즈 빌딩 11th floor에 이제 그게 executive suite인데, 이제 생전 처음 이제 거길 간 거죠. 그래서 코퍼 VP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양반이, 이름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닥터 게리 쿡. 그 양반이 제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의 입장으로서는 이 디버시티 무브먼트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나, 뭐 어떤 문제가 있나, 이제 그걸 듣고 싶어 하신 거겠죠. 이제 reflecting back.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I said I was very happy on my job.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브한 거예요. 그 뭐 diversity에 대해서 뭐 전혀 awareness도 없었고, 또 내가 무슨 뭐 회사에 들어와갖고 뭐가 되겠다 그런 aspiration도 뭐 크게 가진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저한테 하는 말이 I guess you don't know what you're missing 하고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비수처럼 와서 딱 와우, what's that? 놀란 거죠. 근데 그 말 때문에, 그분 덕분에 사실 제가 매니지먼트로 가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그 자리에 퀄리파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무리 언더를 미국서 나와도 영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드 무브먼트였는데, 패턴 오피스로 volunteer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시안 우먼이 패턴 오피스 간다, 더군다나 foreign born으로 패턴 오피스를 간다는 거는 it was a little bit unusual.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it's like you are a gopher for pattern attorneys. 그러니까 office action, 뭐 drafting, pattern application,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드래프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근데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왜냐하면 이제 좀 report writing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스태핑 스톤이 돼서 이제 for Asian 그 woman 슈퍼바이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펑을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럼 왜 두펑을 떠났느냐?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아직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한국에 미련을 두고 이제 한국을 나가고 싶어 해갖고 한국을 갔습니다. 두펑으로 나갔어요, 처음에 나갈 적에는. 그래서 그 아시아 퍼시픽 담당으로 나갔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life changed upside down. 그래서 있는데, 또 이상하게 coincidentally 헤런트한테서 이제 콜이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패턴 오피스에 있을 때
오피스 메이트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이 불란서 회사 사노피라는 회사로 가서 저를 이제 끌어오려고 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망설였는데 애들도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고 go for it mom, go for it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멋모르고 이제 빅 디시전으로 두퐁을 떠나서 이제 그 회사를 갔죠. 근데 사노피라는 이 회사가 파마스티컬 컴퍼니 불란서 회사인데 굉장히 큰데 이 다이agnostics part은 US 그 오퍼레이션이 한 600여 명, 한 600명, 7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냥 small to mid-size 컴퍼니 정도지 이 뭐 thousands of people 있던 두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라지코브에서 이제 mid-size 컴퍼니로 가니까 아무래도 칼처 셔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you have to wear multiple hats. 그러니까 한 가지 펑션은 내가 R&D만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알아야 되고 커스터머 서포트도 알아야 되고 매니팩처링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랬지만 두퐁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베이직 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플리멘트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It's just all about problem solving, whether it's complex or simple.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가만히 느낀 것이 이 빅 챌린지가 좀 없고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 R&D의 그 펀딩이 아무래도 리밋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는 롱텀으로 봤을 때 fear of not learning new things 그게 제일 좀 마음에 거슬렸어요. 그리고 또 미니애폴리스가 너무 춥고 그래서 이것저것 네, 참 그랬는데 이제 에봇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트 에봇이 그 리에이전 사이트니까 라이프 사이언스는 시카고 본부에 있고 엔지니어링 팀은 여기 달라스에 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팀에서 연락이 와서 새 비즈니스 유닛을 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엔지니어링 그 친구가 맡고 이제 저보고 라이프 사이언스 쪽, 리에이전 쪽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디스커션이 시작이 됐는데 그 헤드헌터도 또 결국은 보니까 그 에봇에 아니 두퐁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엔지니어링 햇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하면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까 저 미니애폴리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는 어거스트였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겨울이 추운데 이 달라스에서 잡 인터뷰는 디셈버였어요. It was in the 70s.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렸던 것이 뭐냐 아무래도 이게 달라스에 오면 제가 이게 라이프 사이언스 쪽은 총책임을 져야 되는데 포린번 에이시안 우먼으로 이 달라스의 그 카우보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ow can I survive? How can I be in a leadership position and manage all the guys, especially engineers and those people?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it was not a problem at all. 이제 그래서 예 그리고 I was really surprised, pleasantly surprised. 그래서 이제 first year에 이제 왔을 적에 한 30여 명이 헤드쿼터 시카고에서 릴로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뉴하이어죠. 여기저기서 뉴하이어를 그러니까 그 하이어링 에이전시를 4군데나 써가지고서는 해가지고 한 15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R&D를 열심히 좀 잘해보려고 이제 막 의욕에 차가지고 있는 찰나에 honeymoon did not last very long. 아까 말씀드렸죠. FDA 문제. 그 FDA 이제 그게 달라스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헤코로에서 매뉴팩처링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Non-compliance issue. 그래서 이제 1999년 제가 97년에 왔는데 2년이 채 안 돼가지고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R&D 버젯이 줄어들고 퀄리티 버젯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도 하여했던 사람을 얼마는 렛고를 해야 됐고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FDA가 한번 꼬리를 물으면 이걸 놓지를 않아요. So they really essentially gave warning letter even at the Dallas site.
그래가지고서 거의 그 컨센트 디크리에서 빠져나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새 비즈니스 유닛이니까 빨리 레비뉴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했죠. 그래서 반대를 많이 무릅쓰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maybe it's a survival instinct. 그래서는 이제 아무래도 파트너십을 해서 프로핏을 쉐어를 한다 치더라도, 근데 에버스는 이게 프레시던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회사고 넘버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걸 인하우스에서 해야 되고, 모든 거가 그냥 그러니까 서플라이어한테서는 리에이전트나 뭐 파트너 구하지, 이게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나간다는, R&D를 파트너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it was a lifeboat situation.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파트너십을 하고 인스트루먼트 매니팩처링 도시바랑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그래갖고 여러 챌린지를 거치고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래도 제가 이제 떠날 때는 좀 뿌듯했던 것이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고 it grew to 500 million plus, 그리고 아마 지금은 빌리언 달러를 위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럭키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종에서.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뭘 배웠냐.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인터디펜던트 돕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를 할 게 아니라 share the benefit 하고서 인터디펜던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Good.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조금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뭔가 unfulfilled dream이 있었는지,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 컴퍼니에 관심이 자꾸 생기고 또 좀 유혹도 오고,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못하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좀 일을 했고, 한국 회사에서도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을 했고, 이제 지금도 컨설턴트로 한 회사, 이제 이거는 달라스의 스타트업 컴퍼니인데 굉장히 조그매요. 조그맣지만 이거는 거의 봉사 수준에서 이제 그냥 컨티뉴어스리 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게 다시 또 사이언스가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그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옵스. 이게 블럿에 이렇게 많은 마커들이 포텐셜이 있답니다. 플로우링 어라운드 하는 게. 그러니까 정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10 to the minus 18th molar, 그러니까 attomolar 레벨 정도는 디텍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테크놀로지가 어드밴스가 됨에 따라서 프로틴이나 엔티바디나 그런 레벨도 뉴클레익 애시드처럼 싱글 몰러큘 레벨로 가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의 드림이 바로 그거랑 비슷하게 매치가 돼서 제가 발뺌을 못하고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ultimately 이 point of care testing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우리 코비드 테스팅으로 infectious disease를 집에서 할 수 있다. 놀란 거는 우리 손자가 8살인데 걔가 자기 코비드 테스팅을 자기가 혼자서 해요. 그 정도로 amazing. 그러니까 이제 ease of use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small packaging, easy to use 패키징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제가 생각에는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캔서가 있었다 하면은 이제 트리트먼트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커런스를 자꾸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periodically. 그런 것들을 홈 다이어그노스틱에서 해갖고 셀폰으로 데이터를 피지션한테 트랜스미트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사이언스는 끝내고 이제 진짜로 join the freedom of choice로 갑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랜키즈 셋이에요. 우리 딸이 이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그랜마가 미덥지가 않은지 애들을 저한테 맡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이제 퀄리티 타임을 좀 스펜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트래블 많이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도 좀 추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허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구글에 그 authorization을 준 것 같아요. 구글이 they track where I am.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구글에서 뜬 거예요. 구글 맵에서. 구글 어, 맵에서 트랙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갔다 몇 시티를 돌아다니고 뭐고 어쩌고 그걸 다 어,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35 countries and over 500 cities를 돌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트래블 자체가 그냥 즐겼는데 이제는 이제 웬만큼은 커버리지가 돼서 갔던 데를 가더라도 아주 칼처와 문화와 뭐 그런 로컬 익스피리언스를 즐기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한 군데서 2주 이상 어떤 때는 한 달까지도 스펜드하는 그런 계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로 가서는 이제 KS에는 물론이지만 제가 이제 2군데 또 저 시카고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던 곳은 코인이라고 이 코리안 우먼스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는 오거니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뭐죠? 우리 IMF 때 그때 외화가 많이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도 나서서 도와주면 이 외화를 들여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지에서 해가지고 한 2000년 정도에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폼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first 10 years는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도 초대를 받고 뭐 영부인하고 조식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보니까 there's no really need.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카고 그 지부하고 이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로컬 그 친구들,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하고 스칼러십을 위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한 가지 잠깐 인트로듀스 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 칼처럴 소사이어티인데 이제 이거는 2004년에 이제 폼이 됐는데 사실 이 뮤직 컴피티션하고 시조 워크숍을 합니다. 이게 근데 시조 워크숍 for English teachers. 그리고 뮤직 컴피티션도 굉장히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션이 뭐냐 하면 raise the awarenes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o a broader audience. 그래서 이 뮤직 컴피티션의 의지가 뭐냐면 자유곡이 있지만 require piece는 it's a composition by a Korean composer.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레퍼토어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한 20개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 그 컴포지션 컴피티션을 꾸준히 해오면서 외국인들도 코리안 themed 뮤직을 컴포즈 합니다. 해가지고 한 150여 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레퍼토어가 풍부해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추즈해서 이제 치는데 그거 들으면은 정말로 어떤 때는 눈물 나게 정말 참 잘 쳐요. 그리고 매년 이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도 파티시페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제 코빗이 저희한테 준 기프트 중에 하나는 이 줌도 줌이지만 모든 걸 virtually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게 돼서 사실은 이 컴피티션도 굉장히 일이 많았었거든요. for small organization. 근데 이것들을 다 virtual로 컨버스를 해서 내셔널 레벨이 리전에서 내셔널 레벨 컴피티션이 되고 이제 글로벌로 가자는 그런 꿈까지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조하고 이 라이팅 컴피티션에서는 제가 오늘도 그 시조 워크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잉글리시 티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배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실 일본의 그 하이쿠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시조 폼을 국민학교 때부터 유치원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syllable count가 it's fixed 575 very three line인데 575로 rather inflexible. 근데 이 시조는 syllable count가 totally 45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exception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expressive하고 topic area도 이 하이쿠는 그냥 nature를 이렇게 저기 찬양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이 우리나라 시조는 그 로열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충성심에도 할 수 있고 러브도 할 수 있고 뭐 이 subject matter가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잉글리시 티처들이 관심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팅 컴피티션이나 시조 컴피티션 보면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이 됐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참 뿌듯하게 느끼는 오거니제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팩트는 이제 여기서 이 스몰 오거니제이션이지만 시조 그 워크북을 퍼블리시하고요. 그다음에 뭐에 파티시페이션을 했냐면 The Polaris Trilogy라고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 달을 찬양하는 그런 포인트들만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이제 캡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달나라에 갈 캡슐을 그 캡슐에 이 책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한국 시조가 몇 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small organization으로 I feel really proud of what they did. 그래서 그 정도로 커뮤니티 워크를 하고 이제 허비로 돌아가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제 허비 라이프는 아트를 제가 재주는 하나도 없어요. 재주는 없지만 이 컬렉션은 즐기는데 이게 페이스북을 갖다가 소셜 미디어로 쓰는 게 아니고 인트러스트 그룹으로 써서 그 많은 아티스트 그룹에서 모네 그림들, 피카소, 세잔, 르누아, 이제 뭐 칸딘스키 하여튼 여러 그림들을 이제 저기 올리는데 제가 다운을 시킨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뭐 책 읽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거 들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몰라서 아주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한국 무용을 운동 삼아 이제 시작했다가 어쩌다가 제가 졸업 50주년 기념에 장구춤까지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장구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버추얼 북클럽에서 뭐 이것저것 읽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코빗이 가져다 준, 이거는 제가 간단한 퀴즈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티스트 세 분을 다 알아맞히시고 UKC에 오신다면 제가 기프트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티스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금방 짐작이 갈 수 있는 그림은 추주를 안 하고 조금 보더라인, 이게 누구지? 그럴 만한 픽처만 추스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 거는 피카소 아니에요, 혹시? You got it! 네, 두 저 어디서 번째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거는요. 피카소가 사실요, 마더 차일드 드로잉을 시리즈로 많이 그렸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우리 아트에 관심들이 없는 오디언스는 그래도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하셨어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거는 샤갈. 샤갈, 야, 네. 색깔이 그렇네. 네, 색깔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은 힌트가 있는데 예, 그래도 샤갈은 굉장히 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유니크해서. 그럼 마지막은 누굴 것 같아요? 글쎄, 쇼판 같으네.
이것도 이게 좀 특징이 정말 실망이 많았습니다. 헨리 마티스. This is Matisse. 마티스. 알레이 마티스. 예, 마티스 그림이 근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뭐냐면 혼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I see.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빗이 가져다 준 기프트가 제가 3년 반 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줌으로. 그 선생님은 LA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룹 레슨도 또 있어 저희 동창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9명이 지금 같이 그룹으로 배우고 있고 개인으로 배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야말로 고양이춤 띵땅띵땅 두 손가락으로 하다가 이제는 제법 이제 다른 곡들을 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딴 분들 앞에서는 치는 수준이 못 되고 근데 줌으로 어떻게 하죠? 줌으로 어떻게 배우죠? 양쪽에 카메라 켜놓고요. 그러고서 키고, 근데 꽤 이펙티브해요. I see. Interesting. 예. 이 그룹 레슨은 반은 잡담. 그렇지만 친구들이 벌써 3년 반을 같이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That's great. Yeah. 네,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2년 전에 그 밴클라이번 컴피티션 때 제가 절친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근데 그때 마침 임윤찬이 위닝하는 거를 저희가 히스토릭 모먼트를 윈너스한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아노를 좀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디브 어프리시에이션이 생겨가지고 그 컴포저의 팬이라든지 이 뮤지션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해서 우리 청중한테다가 이 감성을 옮겨주나. 근데 이 이면찬이라는 친구는 정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 친구의 플레이에 빨려 들어가 갖고 생전 처음으로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있거든요, 이 컴피티션이. 근데 벌써 다 해서 표까지 다 살았어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예, thank you.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그러면 슬라이드 쉐어를 꺼주시고. 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나? 오케이, stop sharing. 예. 재미있게 감사합니다. 그냥 투 파트로 뭐 프로페셔널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배우는 이야기까지. 자, 크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오디언스들 중에서 아직도 질문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 질문들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하세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시는 게 정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이란 단어가 팍 떠오르네요.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한 그 현재 생활을 즐기시면서 어떤 합의를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근데 그 피아노 이런 거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그런 거를 배우면서 큰 즐거움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춤추고 아니면 뭐 여행하고 뭐 그런 게 이 현재 그런 거를 함으로써 가장 행복을 느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부터 어떤 사이언티스트로서 계획을 짜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면 이런 걸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하셨는지 그런 거. 멀티파트 질문이시네요. 이제 첫 번 뮤직은 저거 성격상으로 아마도 그 옛날에 그런 테스트가 있었으면 ADD 반쯤은 갈 것 같아요. ADD, H, 어텐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길게 한 군데 못 앉아 있어요. 들쑥날쑥.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못해서 어려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제 시도는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과 나오셨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칠 수 있는 거는 really severely limited. 그래서 이제 기밥을 하시고 이제 저도 기밥을 하고 이제 피아노 이 음악은 이제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일단은 알츠하이머 프리벤션 알츠하이머 프리벤션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라고 그 네. 들어가지고 그러면 악기를 하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야말로 10분, 15분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 하루에 2번, 3번을 15분씩 올라가서 쳐요.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30분씩은 적어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그렇고요. 여행이나 네, 뭐 땅, 음악에 대한 코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 기억이,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35대 애드민이 끝나고, 트랜지션 미팅을 36대 하고, 음. 그날 저녁에 우리 전부 이씨 멤버들이 어디 저녁 식사를 하고는 노래방에 갔어요. 예. 노래방에 가서 한 사람씩 노래 자랑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비비드하게 있는 기억이 메모리가 에스더 양께서 무슨 노래를 하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래 자기 못한다고 막 그러다가 하셨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음악적인, 노래 진짜 못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달라요. 예. 무슨 진짜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를 다 했는데, 물론 앞에 한 사람들은 아주 프로페셔널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 에스더 양도 무슨 노래를 했어요. 예. 근데 어, 야, 잘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예. 아이고. 예. 뮤직 다음에 무슨 제가 말씀? 질문 하나 할까요? 저 서은호입니다. 네, 말씀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 근데 네, 그 개인적인 것도 질문이 많은데 네, 그것보다도 네, 이제 남자도 그런데 여자로서 그 미국의 큰 코퍼레이션의 그 코퍼레이트 라이프를 여러 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 네, 중간에 하나는 작다 그러는데 그것도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 질문은 우리 미국의 코퍼레이트 컬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 두 회사 음, 듀폰하고 지금 뭐 음. 앱이라고 그러는데 에버트하고 그 완전히 컬처가 좀 다른 회사예요. totally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르죠. 우리 네. 아들이 이제 에버트에서 리타이어 했는데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게 옛날에 듀폰의 익스페리먼트 스테이션 같은 거는 참 그 뭐 노벨상도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회사가 망가져 가지고 이제 그 다우 케미칼로 갔잖아요. 맞아요. 갔다가 듀폰의 그 레지듀가 싫어 가지고 이거 이놈의 회사 이거 못 사겠다. 그래서 다시 네, 나왔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듀폰을 좀 팔로우하는데 그 두 회사도 그런데 요즘 말이죠. 코비드가 지난 다음에 네. 미국의 그 코퍼레이트 컬처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좀 무서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휴먼 인터랙션이 굉장히 줄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이 버추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만 해도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오피스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집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위도 그렇고 이제 사위도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헤드쿼터가 있는데 그냥 가끔씩 가다 들어가죠.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휴먼 인터랙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AI가 나오지, 로보틱스가 나오지, 여러 가지로 점점 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의 그 회사의, 그리고 사실 저는 화학을 해서 그런지, 좀 그 하드코어 사이언스를 해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버추얼리만 가지고서는 일이 안 된다고 믿거든요. 이게 인터랙션을 해서 이게 서로 그렇게 돼야지 일이 빨리 되지. 그러니까 프로덕티비티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결국 전부 머신이 휴먼을 리플레이스 하려는 그런 트렌드로 가겠죠. 예.
예, 근데 especially 퍼스널 레벨에서 음,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휴먼한 애스펙트를 강조하는 그런 에듀케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특히 우리 영 제너레이션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운동 많이 시키고 여행 많이 시키고 하는 그다음에 네, 뭐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음. 그거를 어게인스트 하는 트렌드에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예.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그니까요. 우리 그 손주들만 봐도 걔네들 벌써 다 그냥 아이패드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인터랙션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얼마나 그 지탱이 될까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면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안 좋은 것 같은지 몰라도 걔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또 그런 대로 어저스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다 보면은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은 자꾸만 자기네들 그 자라난 환경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요새 새로 자라는 애들은 완전히 틀리니까 네, 걔들은 걔들대로 they are comfortable. 근데 하나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요새는 그 사람 모이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레스토랑 가서 같이 먹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전부 다 예, 아마존닷컴으로 오다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 그 대신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는 식으로 줌이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또 친하게 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징 네, 정도 그리고 모든 게 보기는 하잖아요. 터치는 못해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이제 그 메디컬 네, 가가지고 요새는 그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고 나면은 뭐 쫙 나오고 그 그쵸. 페이션트도 들어가서 보면은 다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응, 제가 응,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신경을 안 쓰다가 응.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하면 겁이 나가지고 나 무슨 도대체 이 놈의 뭐야 올라간 게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고 그리고 요새는 뭐 AI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혼자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좋은데 하나 좀 불안한 게 이게 되게 혼자 공부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게 네네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좀 누구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뭐 엑스퍼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좋겠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어, 예, 네, 저희 그 그리고 롤이,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메디컬 닥터 제 패밀리 피지션한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이 양반이 이게 젊은 친구인데 아, 내가 닥터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Oh, very, 애노이 very defensive. Yes. 애노이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내 깐에는 아 내가 아는 것도 내가 환자니까 제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해주면 어프리시에이트 하겠다 그랬는데 아이 가만히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불만인 게 뭐가 올라가면은 약 먹는 거는 아는데 음.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쪽에 좋으면 한쪽에 좀 나쁜 것도 있거든요. 소위되고 사이드 이펙 있죠. 사이드 이펙트를 좀 얘기를 해주고서 음.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네. 무조건 그러면 이 약 먹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왜 먹냐고 그렇게 물으려고 그러면 별로 해피한 것 같지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우리들끼리라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면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KSA 그 시니어 포럼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이런 게 그런 면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좀 한다면은. 음. 그래서 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이게 저 본인이 알게 되면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퀘스천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양 박사님, 아까 그 다이그노시스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네. 치료비하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뭐 80, 90 이렇게 되잖아요. 네. 75만 돼도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에이지 스페시픽 그 심텀이라는 게 없는 게 없단 말이야. 찾아보면 뭐 맥박도 나쁘지 뭐도 나쁘지 좀 근데 이거 어느 선까지 테스팅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좀 무식한 말로 음. 모르는 게 약이다. 정도 모르는 게 이거 다 알면은 사람이 노이로제 걸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난 좋은 말씀인데 네. 어디다가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도 말이죠. 뭐 어디가 그러니까 뭐 아니 지금 무릎이 관절이었다 그래서 또 가면 말이죠. 엑스레이 찍고 병원에 가고 이 피 빼고 말이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다 가고 이틀 사흘 간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그 플레저가 없는 사는 플레저가 없어지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안 하려고.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의사 양반들은 이제 또 리스크 팩터가 있잖아요. liability risk factor.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것저것 자꾸 시켜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봤을 적에 이게 필요가 없는 테스트인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페이션하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하고의 파트너십, 트러스티 파트너십이랄까? 그러니까 인폼 돼가지고 챌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관계가 이제는 성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을 긋는 게 결국은 개인의 컴포트 팩터,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리스크 베니핏 스테이트먼트가 되더라고요. 이 헬스케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상이라는 게 젊은 사람 정상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정상하고는 좀 틀릴 거 아니에요. 달라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보통 보면은 젊은 사람 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정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뭐 혈압도 좀 올라도 이게 한국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소리들을 잘 하는데 좀 네. 혈압이 뭐 높아도 괜찮다 이러는데 여기서 미국 친구 그 패밀리 피지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콜레스테롤 더 내리겠다고 약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근데 알을려면 자기 동년배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젊은 사실 사람들은 자녀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많지 않으십니까? 자녀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면 good idea. 아이, 근데 저 딸이 하나 의사인데 얘는 저 패솔로지스트라 그런지 그런 얘기하면 가서 저 패밀리 피지션 보라고만 그런다고요. 네, 유튜브를 있지 않습니까? 한 박사님. 유튜브를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고 몇십 개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웬만한 토픽에 대해서는 다 디스커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그래요. 예, 맞는 말씀인데, 근데 어떤 때는 한참 보다 보면 더 컨퓨즈해. 이게 그 네. 저기 그냥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까 캔서 모탈리티 그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음. 뭐 이렇게 골프 치면서 의사분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기회가 갑자기 늘었어요. 음. 그 현역이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음. 근데 그런 코멘트를 가끔씩 들어요. 이게 어느 단계의 캔서면은 그 굳이 치료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다. 어차피 갈 거
그냥 더 고생 안 하고 가는 거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놔야지 뭐 갑자기 닥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또 주위에서 보는 게 치매. 뭐 아까 피아노 치시는데 맞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아 근데 또 어떤 분은 바둑을 두래. 바둑 두면은 저기 치매 예방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바둑을 좋아해서 아 그러면 바둑 책을 하나 구해서 다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바둑을 둘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은 지금 그래도 그 병이 없을 때, 병이 생겼을 거에 대비해서 어떤 결정을 미리 해서 자식들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거를 좀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츄에이션이 올 수가 있거든요. conflicting situation. 그 디시전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굉장히 큰 버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리빙 트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재검하고 랭귀지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no to feeding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좀 인트레스팅한 얘기지만 2주만 굶으면 편안하게 간대요. 그래서 하여튼지 간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네. 예. 아, 지금 100세 웰 인생인데, 다잉도 하나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닌가. 아니, 100세 인생인데 뭐 벌써 죽는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아픈 분들은 네,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프다 보면은 아, 이거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네. 예, 아프니까 이게 뭐 이러면서 살 바에야 아예 모르게 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 요새는 뭐 들어오는 소식이 이제 이 젊은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고 누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캔서 생기고 오늘도 한 분 나보다 7년 위인 분인데 그러니까 90이 넘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 갑자기 저 기침하는데 피가 나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캔서일 것 같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오히려 편하게 살다 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로는 에이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뭐 그러는데 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하고 친분 동기인데 그 아무래도 이 부인이 그분은 부인이 더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아. 준비를 부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먼저 갈 것 같으니까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딱 죽으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첫째로 애들한테 딱 죽으면은 자기 남편도 안 시켜요. 못 믿는 모양이지.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번호 딱 주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라. 그래서 그 집은 그냥 크리메이션 바로 하기로 해가지고 그 크리메이션 하는데 그러면 어느 회사한테 하는 게 좋은지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게. 사실 우리도 그걸 하려고 그러고 있던 참이라 잘 됐다 그러면 한번 서로 인포메이션 교환해가지고 좋은데 찾아서 하면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고요. 네. 음. 자,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양 좋은 박사님 말씀 질문 많이 하나. 해주셔서 예, 아주 질문 감사합니다. 잘 더 들었습니다. 있으면은 아직 김재훈 시간이 박사. 좀 있으니까 김재원 박사님 하세요. 예. 예, 저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뭐, 저기, 은퇴하시고도 그렇게 취미를 많이 개발하시는 데 대해서 부럽고 놀랐습니다. 제가 취미가 없어가지고 은퇴를 못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드럼도 사놓고 뭐 넣고 했는데 은퇴하면 할 게 많은데, 그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여행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구글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니까 그걸 다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 구글 맵에 들어가셔갖고, 라이브 네, 예,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저도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이 어카운트인가 뭐 마이 그 자기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쫙쫙 나와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네,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네네. 저도, 그거는 근데 구글 먼저 authorization을 주셨어야 돼요. 예,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딱 줬더라고요. 알씨. 오케이. 아니, 저는 뭐 어차피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니, 그 여행 많이 간 거는 갈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구글 맵을 쓴 다음부터 기록이지 그전 기록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하지만 뭐 구글 맵이 여행 가지 않고 very local 할 때도 많이 쓰는데, 아니 네. 구글 맵이 생긴 이후로 그렇지. 큐뮬레이션 한 거지 이전은 예. 예. 오케이. 아니, 저는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거 구글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참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은, 저희는 시크릿, 탑 시크릿, 이거, DOD에다 신청할 때, 이놈의 거 어디에 갔냐를 일일이 다 쓰라 그래가지고, 아, 보통 때 여행 조금 어, 갔으면 한 뭐 10개 쓰면 편한데 30 몇 개 되는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간 거를 다 쓰라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억을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다음번에 그럴 때는 그거 하려고 근데 구글 그거를 보니까 저런 게 있으면 이렇게 편했을 텐데 왜 저렇게 못했나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근데 앞으로는 뭐 저희 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더 리크하고 더 누가 트랙을 하고 이제 AI가 생기면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겠죠. 네. 그 세종 컬처럴 소사이티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그 동창회 외부를 하는데 네. 거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인볼브가 됐었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동창회에 관계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웹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행사를.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래도 보내줘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래서 시조 뭐 이런 것도 발표할 때 나오고. 음. 근데 거기 관계되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한번 거기다 내줘서 고맙다고 얘기라도 하든지 그럴 텐데 하나도 어. 안 하고 그래서 요새 골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거 나도 아, 귀찮은데 아, 미니멈으로 하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 그래서 executive director 루시 팍이 그 저기 피디아트리션인데 그 친구도 예, 서울대 의대 나오고 또 예, 호킴 her husband 호킴은 서울 상대 나오시고 서울대 둘 다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예.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인볼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다시 열심히 광고를 내죠. 네, 왜냐하면은 이 오르가니제이션이 작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임팩을 하고 이 한국의 그 cultural heritage의 excellence를 위상을 좀 높이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글쎄, 그랬는데 일단 그 코빗이 생기로 해서 이제 저희가 버추얼로 가갖고 굉장히 이게 스프레드가 더 빨라졌어요. 예. 보니까 그래도 액티비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내용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연락 오고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한번 웹사이트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저 예, 스크린을 하나 쉐어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한 거는 시니어 포럼 시리즈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양께서 Joy in the Freedom of Choice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포럼을 하셨고
7월 달하고 8월 달은 서머 브레이크. 그다음에 9월 달에는 9월 26일에 현건섭 박사님이 포럼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하시고 그때 이제 이 포럼 모더레이터로 우리 이강욱 박사가 수고해 주시기로 그렇게 어그리하시고 지금 아마 현건섭 박사하고 서로 연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10월 31일 그 날짜는 아직 커밋한 분이 없고 12월 5일 날은 한국에 계신 김기엽 박사님께서 이제 포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 1월 30일 아직 발런티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말일에는 미미킴이라고 그 김옥일 박사님 이제 따님이세요. 지금 알버트 아인슈타인 거기서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디파트먼트 체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 자기가 어떻게 사이언티스트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10월 말하고 1월 말에 스피커 하실 분 발런티어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대략 앞으로 남은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분 말씀하셨어요? 저게 저기 잡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에스더 양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준비하셔가지고 유스풀한 인포메이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또 다 옛날 친구들 만나게 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지금 토론하고 있군요. 빨리 끝나고 글로 가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네. 선거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